쌤, 저 해외에서 우리를 이렇게 뭐 1등 민주주의 국가로 꼽아주고 해서 자랑스럽고 좋기는 한데 실제로 그 정도까지 우리는 못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특히 맞습니다. 또 우리 젊은 예. 세대에서는 뭐 헬조선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되게 자조적인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 외부에서 그렇게 겉모습만 보고 높게 평가하는 게 하는 게 아닌가. 예,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민주주의를 이루었어요. 뿐만 아니라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현실은 상당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여러분, 자살률이 어떤가요? 높아요. 자살률이 지금 너무 높아요. 18년째 1위인 거 아시죠?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높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무감각해졌어요.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도 뭐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왜 그렇겠어요? 경제적인. 그렇죠. 노인 빈곤도 세계에서 1, 2위를 늘 다투고 있습니다. 한겨울에 아침 6시에 누구겠어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폐지 줍고. 그렇죠. 네.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너무나 불행한 나라죠. 그것도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청소년 자살률이 너무 높고요. 그러니까 그런 헬조선의 느낌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온 게 아니죠. 그래. 또 지금 불평등 문제가 너무 심해요. 최근에 옥스팜이라고 하는 국제적으로 굉장히 권위 있는 기구에서 불평등 문제에 대한 현재 상황을 이야기했죠.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너무 끔찍합니다. 다 1등하네요. 어떤 것도 밀리지 않고 전 분야에서 1등을. 상위 10%의 부와 하위 50%의 부의 평균이 몇 배 정도 차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두세 배만 넘어도 굉장히 박탈감을 굉장한 느낄 수 있는 차이죠, 사실. 거거든요. 두세 배만 넘어도. 대체로 지금 옥스팜은 그걸 가지고 불평등 지표를 삼거든요. 그랬더니 우리가 52배로 나왔어요. 52배요? 그게 여러분들 상상이 가세요. 네, 어마어마한 불평등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상위 10%가 전체 부에서 네.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겠어요? 58.5%예요. 58.5%. 와, 이제. 그러면 하위 50%가 얼마겠어요? 한국인의 절반이 가지고 있는 부가. 10%도 안 되나 보다. 맞아요. 10%가 안 됩니다. 오. 5.6%입니다. 5.6%.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절반으로 나눌 때 상위 50%가 가지고 있는 게 94.4%고요. 하위 50%가 가지고 있는 게 불과 5.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케티라고 아시죠? 미국에. 처음 듣습니다. 우리 슈카 선생님이 예. 조금 설명해 주세요. 예. 피케티를 조금 설명해 주세요. 설명할 수 있잖아요. 간단하게. 예. 30초 예, 경제 시간. 뭐 좀 불평등 세계적으로 좀 이 자본주의가 진행이 될수록 이 불평등이 좀 확대된다라고 주장을 많이 그렇죠. 하셨던 예, 피케티 지금 수 얘기하셨던 고맙습니다. 사람 이름이었어요? 사람이 이 피켓팅 말고요. 무슨 피케팅 뭐 이런 건 줄 알았네. 이거 아니고. 토마 피케티 불평등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입니다. 그래서 불평등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를 만들었는데요. 그 지표 중에 베타 지수라는 게 있대요. 네.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불평등했던 공동체는 여러분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 아시죠? 네, 네. 강발장. 빅토르 위고의 소설이죠. 즉 네. 프랑스 혁명 시기에 경제사에서는 심각한 불평등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왔대요. 네. 그게 7.2라고 합니다. 베타 네. 지수가. 베타 지수가 높을수록 더 불평등합니다. 네. 한국이 현재 대략 9라고 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네, 지금 한국의 불평등 정도는 네.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심한 불평등 정도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곳곳에 골목 곳곳에 장발장들이 있다고 해도 지금 이상하지 그렇죠. 않을 정도가 네. 되겠네요.
정도 불평등이면 사실은 역사상 많은 나라에서 혁명이 일어난다. 아, 그런데 지금 한국에선 혁명이 안 일어나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다 온라인에서 네.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가 비대면으로. 싸우는구나. 비대면으로 혁명한다고요? 저는 게시판이 시끄럽다. 이 물음이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라고 봐요. 왜 이 정도 불평등 상황에서 한국에선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 최저 수준은 좀 높으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뭐 그런 불만이 좀 적은 게 아닐까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어. 이게 불평등의 최고가 우리나라인지를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혁명을 못 하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능력주의 때문이에요. 아, 네가 잘했으면 그렇게 안 됐지. 그렇죠. 한국인들은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보질 않아요. 자기의 문제로 봐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닥쳐 있는 개인적인 불행의 원인은 사실은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찾아야 되는데 네. 그걸 보지 않고요. 나한테 내가 못나서, 네. 내가 좋은 대학을 못 나와서, 내가 게을러서, 내가 공부 안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회 체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저항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자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결국은 자기를 죽입니다. 허허. 이게 한국이 자살률이 가장 높으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인 핵심적인 이유예요. 아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상당히 좀 도발적인 이야기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회적 논의가 이제 출발해야 된다고 봐요. 아, 그래. 입소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봤나요? 그래요. 예. 새로 나온 소스인가 봐요. 아직 못 먹어봤는데. 꼴리고. 입소스 다 세계적인 여론조사 기관이에요. 네. 지난해 초에 28개국 각 나라에서 어느 정도 집단 간의 갈등이 심각한가 이걸 조사한 거예요. 여러 가지 갈등의 유형이 있겠죠? 네. 남녀 간에, 세대 간에 등등 많겠죠? 12개 항목을 조사했어요. 전분야 석권이. 결과는 네. 거기서 한국이 7개 분야에서 1등을 했어요. 무슨 맺으시냐고요. 수수 일이 아닌데 진짜 지금- 7개 부분에 예. 노미니트였다 이런 느낌이네요. 7개 분야에서 1등을 했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빈부 갈등 1등이고요. 이건 뭐 당연히 1등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념 갈등이 1등입니다. 아. 그다음에 정당 간의 갈등이 1등이에요. 그다음에 종교 갈등이 1등입니다. 아이고. 그다음에 남녀 갈등, 성별 갈등이 1위고요. 그다음에 세대 갈등이 또 1위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가 뭐겠어요? 위층 아래층 갈등. 층간소음 갈등 그 항목 조사했어요. 학력 갈등입니다. 학력 갈등. 대학을 간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갈등, 사실은 차별이죠.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 공인된 갈등 국가예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렇게 갈등이 심한 나라에서 딱 한 가지 생각은 모든 국민이 동의해요. 그게 뭐겠어요? 정답.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능력주의예요. 능력주의. 능력주의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해요. 다 깔려 있습니다, 진짜. 그렇죠. 예. 모든 사람이 진보든 잘하는데. 보수든 내가 열심히 여든 야든 노인이든 청년이든 맞아.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 게 바로 능력주의예요. 능력을 키워서 노력을 해서 내가 더 많은 부와 권력을 누리는 것 그것이 정당한 거 아니야? 전부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러니까 능력주의에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이 능력주의가 뭐라는 겁니까? 한 사회를 완전히 파괴하는 폭군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가진 자들을 위한 가진 자가 다 갖는 거죠.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사실 우리가 능력주의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는 뭡니까? 학력주의예요. 무슨 힘이 센 걸 능력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학교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네. 결국 이게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이랑 미국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경우는 아이비리그예요. 그렇죠.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프린스턴 이런 대학들을 아이비리그라고 하고요. 지금 미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아이비리그 출신의 엘리트들이죠. 네. 한국 사회 어떻습니까? 똑같죠? 네. 스카이 출신의 스카이 엘리트들이 한국 사회 지배하고 있죠. 그게 현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에? 열심히 노력해서 능력이 있으니까 좋은 대학 나와서 지배하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거짓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 이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소위 능력이라고 하는 소위 어느 대학, 합격 이런 것들을 쟁취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참 능력을 예. 어떤 걸로 평가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그렇죠.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능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아이비리그에 들어오느냐 이거죠. 누가 들어오나요? 부잣집 아이. 그렇죠. 상위 1%와 하위 20%를 대상으로 했을 때 아이비리그에 들어갈 가능성이 몇 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거는 많이 날 것 같습니다. 37,820. 그건 많이 날 것 같은데. 77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77배. 이것은 한국도 똑같습니다. 지금 스카이에 누가 들어가느냐 미국의 사례와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주의를 다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 능력주의는 거짓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네. 오랜 시간 동안 이거에 익숙해져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리 면이 젊은 있죠. 세대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좋은 대학교 가고 점수가 많이 받고 공부 잘하면 최고야. 난 못하면 나는 내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냥 자연적으로 세뇌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하다 문제네요. 보니까 지금 네.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됐는데도 그것을 국가나 사회에 책임을 묻지 않고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죠. 죄의식을 갖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내 불행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바꿔갈지 여기에 대한 성찰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거 보통 변화로는 안 되겠는데 혹시 이쯤에서 우리가 그럼 혁명이라도 해야 되나요?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트도 바뀌고 많은 게 바뀌었거든요. 바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제부터 진짜 예. 뭘 바꿔야 되는지 하나씩 좀 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이제부터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어요. 네.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불평등한 사회가 됐다 하는 건 어디에 원인이 있겠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치가 어떤 사회를 이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예. 약간 한국 정치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예. 그런 역할을 크게 하고 있지 않나. 예. 지금 돌려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결국 정치가 네. 정치인들이 문제라는 말씀이죠. 너 초년에 이럴 거야? 예. 지금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역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훌륭한 민주주의를 하고 이렇게 경이로운 경제 성장도 이루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물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또 물질적 풍요에서 배제돼서 또 불행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원인은 어디서 왔을까? 이 부분이잖아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역시 정치가 중요한 원인이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의도죠. 여의도에서 법을 만들잖아요. 우리는 그 법에 구속될 수밖에 없어요. 국회로 지금 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의도의 국회를 들여다보면 금방 알죠. 300명이 앉아있죠? 300명이. 예.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요? 뽑은 예, 사람, 국회의원들이죠. 국민들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지향이 어떤 건가요? 다 다른데 그거. 예, 여러분, 그분들이 한국 사회를 강제력을 가지고 규제하는 법들을 만들죠?
그분들이 법을 만들면 우린 따라야 돼요.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떠한 정치관, 세계관, 사회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네. 네, 300명이 앉아 있는데요. 그중에 294명이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한 자들이 앉아 있어요. 자유시장 경제. 자유시장 우리의 경제를 시스템.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을 거의 300명 중에 294명이면 99% 아닌가요? 그렇죠. 거의 그렇죠. 그렇죠? 네. 99%가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한 자들이 앉아 있는 의회예요. 이런 의회는 전 세계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자유롭게 놓아두면 야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놓아두면 자꾸 돌아다니면서 인간을 잡아먹어요. 그게 뭐겠어요? 실업과 불평등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실업과 불평등. 아, 그거 네, 빌딩이야. 그러한 것들이 다 자유롭게 자본주의라는 이 야수를 풀어놓으니까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잡아먹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외국의 의원 구성들은 한국하고 좀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나요? 예, 고맙습니다. 아주 중요한 물음이에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독일의 경우는 8년 전 의회에 640명이 앉아 있었어요. 640명의 의원 중에서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의원이 몇 명이나 서 있을까요? 그래도 한 40% 되지 않을까요? 40%. 400명은 되지 않겠어요? 400명. 640명 중에 네. 지난번 의회에서 독일 의회 640명 중에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의원은 제로였어요. 어머머. 너무 놀랍죠?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독일에서 항상 제로인 건 아니고요. 그때 처음 제로였어요. 평균 5 내지 8% 얻어요. 5 내지 8%.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640명 중에 최소한 한 명은 알죠? 메르켈. 그렇죠. 맞습니다. 예. 메르켈은 알고 있죠? 지금 나오고 있는. 예. 메르켈의 경우 메르켈이 기독교 민주당이란 거 아세요? 근데 보통 예. 중도 우파로 분류가 그렇죠. 되던데요. 중도 우파죠. 독일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정당이 메르켈의 기독교 민주당, 기민당이에요. 이 정당의 메르켈이 지지하는 시스템은 사회적 시장 경제예요. 사회적.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죠. 네. 이건 영어로 하면 프리 마켓 이코노미죠. 네. 네. 독일에선 소셜 마켓 이코노미예요. 프리와 소셜이 어떤 차이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 시장 경제는 뭐겠어요? 국가가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계획을 하고 관리를 하고. 맞습니다. 그게 사회적의 의미예요. 국가가 가능한 한 개입을 해서 인간을 최소한 잡아먹지 못하게 하는 것. 요게 소셜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야수에게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딱 채가지고 통제를 해야 되겠죠. 네. 이 통제하는 행위를 소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뭐겠어요, 여러분? 주로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통제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겠어요? 예, 조세죠, 조세. 정의로운 조세. 그래서 모든 복지국가는 조세국가예요. 이 조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조세를 통해서 네. 많은 부를 얻은 사람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수준으로 세금을 걷어서 이걸 재원으로 실업 문제를 국가가 풀고 이런 방식으로 풀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본주의의 효율성을 살리되 자본주의가 인간을 잡아먹는 야수성은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사회적 시장 경제예요. 메르켈이 바로 사회적 시장 경제. 독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당이 사회적 시장 경제를 한다는 얘기죠. 네. 지금 한국은 어때요? 99%가 시장 경제 지지한 자들이 앉아 있어요. 네. 그들이 어떤 법을 만들겠어요? 시장 경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그야말로 일하다 죽고 네. 불평등 때문에 치여서 죽고 이게 지금 한국 사회 비극의 근원이 돼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치 지형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2만 429명) 최근 10년 동안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숫자입니다. 이렇게 누군가는 벌이를 걱정하면서 살아가는데
부가 집중돼 있는 상위 10% 부자들은 그들만의 방법으로 돈을 계속 불려가고 있습니다. Automatically, this invisible hand of the market, this new deity, this God. I'm saying this God is dead. 그래서 어떤 걸 바꿔야 될지 그렇죠. 국회의원 아까 300명을 그럼 어떻게 지금 그렇죠. 제대로 구성돼 있지 않다고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대의민주주의. 지금 한국 민주주의의 큰 문제는 이 대의 기구가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국회네요. 그렇죠. 국회가 완전히 왜곡되어 있어요. 지금 국민이라고 하는 모집단이 있죠. 이 모집단을 어떤 식으로 대의하면 가장 이상적인 국회가 될까요? 있는 그대로요. 그렇죠. 예. 있는 그대로. 뭐 생각할 것도 없이. 그렇죠. 생각할 것도 없는 거죠. 모집단 그대로 대의하면 가장 이상적인 의회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국민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성 50%, 남성 50%면 의회, 여의도에도 여성 150명, 남성 150명 있어야죠. 이게 좋은 의회인 거예요. 그래야 그대로 대의가 되는 거죠. 지금 현실을 예?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한번 현실을 한번 보세요. 지금 남녀 비율도 이렇게 돼 있어요. 여성이 20% 넘어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여성의 권리가 이미 대의 과정에서 완전히 차별적으로 과소대표되는 거죠. 예?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여성들이 끊임없이 사회적인 불평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죠.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세대 불평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처럼 50대 넘은 남성들이 완전히 모든 걸 차지하고 있는 이런 국회가 어디에 있어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것은. 세대별로 다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한국은 성별 대의, 또 세대별 대의 전혀 안 돼 있는 나라예요. 이렇게 안 돼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대 갈등이 심하고 성별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는 좀 다양하게 구성이 되나요? 그렇죠. 물론이죠. 예,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그 미국 상원의원하고 만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분이 34살이에요. 예. 와, 저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34살인데 미국의 상원의원이고 조지아주.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뭐 모든 정치 거물들을 다 만나고 가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분은 네. 윤아 씨 정도의 나이인 건데. 저 이러다가 국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 있는 그대로 우리나라의 한 4%, 예. 미니멈 4%, 맥시 한 10%를 들어가야죠, 사실은.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하나가 들어가야 당연히 들어가야죠. 있는 그대로의 권리를 그렇죠. 주장할 수 있는 4%면 4%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홍사천을 국회로. 그게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독일 의회에 교수가 많겠어요? 교사가 많겠어요? 교사. 보통 교수분들이 훨씬 교수인데 많지 않아요? 여긴 교사인 것 같아. 그렇죠. 예. 이제 금방 이해하셨죠? 교사가 훨씬 많잖아요, 사회에. 당연히 교사가 많죠. 요 지난번 독일 의회 경우는 교사가 무려 81명이 앉아 있어요. 81명.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터무니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실 변호사가 가장 많은 직업이 아닐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생각이 들 경우는 지금 의회에 있는 그런 그룹 중에서 변호사, 소위 법조계, 법조인, 그다음에 대학 교수, 그다음에 언론인. 이들이 너무나 과잉대표되고 있죠. 이건 고쳐야 돼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가 잘못 가고 있는 근원적인 이유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좀 성찰할 필요가 있고요. 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바로 선거법이에요. 선거법. 한국 사회의 적폐 중에 적폐가 선거법이에요. 시스템이 문제라는 말씀. 선거법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단순 소선거구제의 문제입니다. 단순 소선거구제. 전혀 못 알아듣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각 지역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죠? 네. 그렇잖아요. 1등을 하나 뽑죠?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1등을 하나 뽑는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되나요? 뭐가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국민이 던진 표만큼 그것이 대의 돼야 되죠? 네. 사표가 되는 것은. 아, 2등 의견이 없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는 투표율이 대체로 60%를 안 넘어요. 맞아요. 그런데 대체로 지역구에서 40% 정도를 얻으면 당선이 돼요. 평균. 그러면 4, 6이 24, 25%가 안 되죠?
4분의 1밖에 대의가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4분의 3은 기권하거나 사표가 돼서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대의 제도는 4분의 1 대의 제도라고 저는 불러요. 4분의 1밖에 대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국민의 의사를 또 한 번 왜곡시키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국회에서 늘 하는 얘기가 국민의 뜻이 국민을 대신해요.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니까 정확히 말하면 국민 4분의 1을 대신해요. 그게 웃기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국민 생각하는 국회의원은 그리 많이 안 보이는 게 안타깝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난번 선거 때도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이런 말을 썼는데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리잖아요. 어려웠습니다. 예,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내 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내가 던진 표가 그대로 국회 의석으로 반영되는 제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렇게 돼야 어떻게 되겠어요? 예, 내 의견이 조금 더 반영된다 이런 거. 국민의 의사가 그대로 왜곡되지 않고 반영되겠죠. 특히 자기가 던진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국민들이 신념 투표를 하겠죠. 나는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 정당에 표를 주겠죠. 우리는 지금 신념 투표를 못 해요. 기권하죠, 그냥. 어차피 내가 원하는 정당은 안 되니까. 아, 그러네. 이런 식으로 왜곡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선거가 일종의 차악 투표를 한 거예요. 차악 투표. 최악을 면하기 위해서 가서 찍어주는 거예요, 차악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 차악이 너무나 무능한 정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민주주의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선거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 전에는 반드시 시민들이 우리도 내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제도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야 돼요. 근데 그런 얻어내야 것들을 됩니다. 저 선거 제도를 바꾸는 거를 국회에서 법을 그렇죠.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국회의원들이 그걸 안 바꾸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변화가 시민이라고 없는 한 거잖아요. 거죠. 우리 시민들이 나서야 돼요. 그다음에 지금 정치개혁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정치개혁보다도 더 중요한 게 교육에 있어서의 변화예요. 저는 그것을 교육개혁이란 말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해서 교육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KDI에서, KDI 아시죠? 한국개발연구원. 여기서 한국, 중국, 미국, 일본 대학생들 각 나라의 1000명씩을 대상으로 물었어요. 당신에게 고등학교 시절은 무엇이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지옥? 예, 그리고 세 가지 선택지를 줬어요. 예, 함께하는 광장이었다. 거래하는 시장이었다. 사활을 건 전장이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줬어요. 그런데 한국 학생들이 81%가 전쟁터였다고 답을 했어요. 81%가 무려. 예. 보기에 지옥이 없어가지고 그걸 못 찍었어. 있었으면 그걸 찍었을 거야. 예, 사실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가슴 아픈데. 예. 진짜 우리 아이들이 불쌍하네요. 너무 불쌍하죠. 미국과 중국 아이들이 중국이 41%, 미국이 40%예요. 우리가 딱 절반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어때요? 발군이죠, 발군. 한국은 이제 네. 뭐 어린이집 네. 유치원 단계가 아니라 태교부터 경쟁인 것 같은 굉장히 그렇죠. 치열하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국 사회는 사실은 두 부류밖에 없는 거죠. 전쟁터니까 누가 있겠어요? 승자와 패자. 그렇죠. 승자 패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소위 승자라고 하는 엘리트들이죠. 전교 1등들. 이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는 어떤가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건 온전히 내가 이 전쟁터에서 노력을 해서 쟁취한 전리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여기에 누가 들어오려고 그래? 아무도 못 들어와. 이러고 있는 거죠. 아무도 못 들어와. 또 대다수의 99%의 아이들이 패자입니다. 스스로 패자라고 느껴요. 99%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인생을 시작하기도 전에 열등감, 무력감, 패배감, 좌절감 이러한 불행의식을 가득 안고
아이들이 인생의 출발점에 섭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린데만이라고 아시나요? 네. 독일 친구? 네. 다니엘은 조금 전에 제시된 3가지 유형 중에서 고등학교 시절을 어떻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저는 여기 없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어떤 시절을 보낸 거예요? 고등학교 시절이.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해요. 저에게 있어서 고등학교 시절은 하루하루가 파티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는 아직도 파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난 그 말 듣자마자 혼나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파티?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정말로 울컥했어요. 너무 부럽다. 부럽다. 예, 우리 아이들은 전쟁터에 있는데 독일 아이들 파티에 있다고 하니까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에요. 독일 아이들에게 있어서 중고등학교 시절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예요. 그 아이들은 경쟁을 시키지 않습니다. 대입에 대한 부담이 확실히 없어요. 예, 경쟁을 시키지 않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아이들은 매일매일이 파티예요. 매일 영화 보러 다니고, 연극 보러 다니고, 오케스트라 들으러 가고, 여행 다니고, 또 연애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세 전후한 아이에게 연애보다 더 위대한 사업이 있나요? 없죠. 가장 위대한 사업이 연애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못하게 하잖아요. 못하게 하니까 문제죠. 그렇지, 맞아, 못하게 했었어. 그래서 그랬던 거였어. 나는 남들 예. 15살이 아니실 텐데요. 왜 전 아직도 15살인가? 예. 사실은 그때 한 연애를 통해서 휴머니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치. 한 인간을 깊이 사랑해봐야 인류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처음으로 인식하죠. 그런데 우린 이걸 다 못하게 하잖아요. 우린 공부만 하네. 그러니까 이걸 다 못하게 하고 우리는 그저 죽은 지식을 달달 외우는 걸 공부라고 시키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성숙한 인간이 되기를 바랄 수 있어요? Und das ist ein völlig anderer Ansatz als in den Industrieschulen der Vergangenheit, wo es fast so etwas ging, Wissen wie an einem Fließband, wie in einer Fabrik zu produzieren. Das wird mit Sicherheit aufhören. Und das Persönliche, das individuelle Talent steht dann im Vordergrund. Ich möchte in die Richtung Verwaltung gehen, also in einem Büro arbeiten, so als Sekretärin oder so. Ich muss dafür nichts studieren. Entweder mache ich eine Ausbildung oder ein duales Studium. 쌤, 예. 그럼 독일은 명문대라는 그런 개념이 없나요? 독일에는 명문대란 개념은 없고요. 전통 있는 대학은 있죠. 오래된 대학. 예를 들면 하이델베르크 대학, 또 베를린 대학 이런 데 굉장히 오래됐죠. 1300년대에 세워졌으니까. 그러나 독일도 대학 랭킹이라는 걸 재미로 매겨요. 재미로. 재미로 매긴다고요? 예. 재미로 우리 그런 데를 목숨 걸고 보면 하는데. 지금 말한 그런 대학들은 대부분 다 바닥입니다. 그리고 최상위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름의 대학들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공부의 환경, 공부할 수 있는 조건, 교수당 학생 수 이런 걸로 랭킹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학들일수록 사실은 환경, 공부하는 환경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랭킹이 아닌 거죠. 그러면 거기는 그렇게 되면은 대기업 같은 데 들어갈 때 뭘로 구분해요? 우리는 성적 이런 거 막 이런 걸로 하잖아요. 학교 이런 걸로. 그러니까 대기업을 가려는 분위기 자체가 좀 대기업 안 다르지 가요, 않나요? 거기는? 좋은 데 회사 안 취직 안 해요? 독일은 우선 이제 사회적인 조건들이 좀 다른 거죠. 그렇지. 예, 우선 독일의 경우는 사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대체로 임금 격차가 대기업이 100이면 중소기업이 대체로 한 95%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어요. 사실 정규직과 비정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비정규직은 어쨌든 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쓰고 싶은 사람들이 택하는 거지. 우린 이게 계급처럼 돼 있잖아요, 지금.
어처구니 없는 거죠. 사실 그러면 비정규직, 뭐 정규직 이 차별을 타파시키려면 비정규직이나 약자들의 임금을 올려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나? 지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한국 사회의 핵심 문제는 오늘 전 이 강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한 불평등이죠? 불평등. 그 얘기를 계속했죠? 그런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초등학생도 알아요. 평등한 사회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등 이야기 안 합니다. 한 명도. 모두가 공정을 얘기해요. 얼핏 비슷하게 느껴지는데요? 공정이랑 평등이랑? 어떻게 비슷한가요? 다르지. 다른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긴 불평등해. 우린 그걸 지적을 하는데 네가 1등 하면 되잖아. 여긴 능력주의 사회야. 그렇죠. 다시 공정을 이야기하면서 능력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억울하면 1등 하면 되잖아. 왜 불평등을 얘기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네. 그게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이에요. 좀 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인류 전체가 한국만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고를 해야 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기원 이후 1800년 동안 인류가 대체로 5배 정도 물적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5배. 그런데 1800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되나요? 한 220년 됐죠? 본격적으로 자본주의가 작동한 시기죠? 이 시기 동안 몇 배 정도 성장했을 것 같아요? 100배 정도 성장했다고 합니다. 100배 정도 성장했다고 합니다. 100배.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가 얼마나 대단한 체제예요. 엄청난 생산력을 가진 체제예요. 그 덕분에 우리가 어떻게 됐나요? 오늘날 이렇게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생산력이 자연의 관점에서 보면 다 파괴하는. 그렇죠. 그 얘기는 지난 200년 동안 너무도 가혹할 정도로 100배에 이를 정도의 가혹한 자연 파괴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인류가 살아남으려면 이제는 물질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 그야말로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가 지금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라이피즘이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이념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3가지 차원에서 라이프를 왜곡시킵니다. 첫 번째, 자본주의는 인간과 사물의 관계를 왜곡시켜요. 인간이 사물을 만들었죠? 그게 상품의 형태로 나타나죠.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사물의 질서가 인간을 지배해요. 인간과 사물의 관계가 전도돼 버립니다. 맞아요. 이게 자본주의의 첫 번째 모순이에요. 두 번째는 자본주의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왜곡시키죠. 인간에 의한 인간 착취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착취는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본주의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왜곡시키죠. 이것은 자연에 대한 무한 파괴를 낳는다는 거죠. 파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는 소외를 통해서 삶을 왜곡시키고 자본주의는 착취를 통해서 생존을 위협하고 자본주의는 파괴를 통해서 생명을 파괴한다는 거죠. 이 3가지 측면, 다시 말하면 삶, 생존, 생명. 이것을 영어로 하면 한 단어죠. 뭐예요? 라이프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으면서 전부 라이피스트가 되면 좋겠어요. 라이피스트가 되면 좋겠어요. 라이피스트. 라이피즘을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이 자본주의 문명이 만들어 놓은 물질의 세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새로운 이념으로 라이피즘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